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1세의 은퇴한 여교사입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본인 명의의 집과 든든한 연금도 있어 겉보기에는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보기에 성실하고 입담 좋으며 자상해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처음에 그녀는 그 만남이 노년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치밀하게 짜인 계산 속으로 밀어넣는 함정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녀는 노년의 동거가 젊은 날의 연애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했을까요? 왜? 그녀는 재혼이 잘못된 게 아니라 동반자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믿은 게 잘못이라고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군가와 함께 남은 생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의 주의이자 경종 그리고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숙혜, 올해 61세입니다. 은퇴한 지는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국어와 바른생활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교단에 서 있다가 마지막 해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면서 정식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지요. 사실 저는 제 노년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래 제 인생에는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짝이 있었거든요. 제 남편 이름은 홍문정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시설과 과장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성품이 온화하고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사람이었죠. 남들이 다 저보고 복 받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둘 다 꼼꼼한 성격이라 함부로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 살 돈이 부족해서 낡은 빌라에 살았지만 나중에 알뜰히 돈을 모아 지금 사는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문화센터도 가깝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시장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곳이죠. 1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두 분 금슬이 참 좋으세요. 바깥 창반이 매일 장바구니 들고 같이 다니는 거 보면 신혼부부 같아요. 확실히 우리는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하진 않아도 평온했으니까요. 자식복도 있어서 딸아이는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치고 중부지방으로 시집가서 사위와 함께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외손자는 벌써 중학생인데 아주 의젓합니다. 그 병마가 닥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홍서방과 함께 마트 전단지를 보며 어느 통조림이 더 싼지 실랑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은 5년 전 뇌조돌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어요. 아침 식사를 막 마치고 남편이 우체국 가서 이자 찾아오자 라고 말하던 순간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실려 병원으로 갔지만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뇌간 출혈이라 가망이 없다고 하셨죠. 그때 남편 나이 66세, 제 나이 56세였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실 소파 탁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늘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였는데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에어컨 리모컨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엔 다 남편이 알아서 챙겨줬거든요. 보일러 온수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헷갈렸습니다. 예전엔 잔소리 같아서 귀찮았던 사소한 일들이 갑자기 잔소리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무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웃 친구인 왕미옥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숙해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먼저 가는 게 복이라잖아. 남은 우리는 그냥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야지. 하지만 누가 외로움에 진짜로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시장도 가고 병원에 가서 고혈압 약도 타고 미용실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잠들며 말 한마디 섞을 사람조차 없다는 것. 그 고요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가슴 시린 냉기였습니다. 저도 주위를 돌려보려고 애썼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도 배우고 건강 강좌도 듣고 걷기 동호회도 나갔습니다.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강사님이 이 꽃의 꽃말은 축복과 희망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속으로
그 사람이 이미 없는데 축복이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너무 우울해 보였는지 중부지방 자기네 집으로 와서 몇 달 지내다 가라고 했습니다. 엄마 와서 우리 아들 좀 봐줘요. 요즘 사춘기라 예민해서요. 그래서 2주 정도 가 있었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저는 보모가 아니었고 딸이 불효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내 집이 아닌 침대에서 자는 건 역시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동반자를 찾는 생각도 해봤지만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제 주변에 남편을 먼저 보낸 친구들을 보면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남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차 마시고 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통장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었죠. 왕미옥도 그랬습니다. 무슨 퇴직 교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은 너무 순수하다며 감언이설을 하더니 결국 1,000만 원짜리 약속 거음을 떼일 뻔했죠. 미옥이가 울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혼자인 게 외롭긴 한데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노년엔 그 외로움조차 사치스러운 게 되더라. 그래서 저는 계속 미뤘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최면을 걸면서요. 하지만 솔직히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계산적이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같이 장 보고 TV 보고 밥 먹을 때 반찬 하나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정말로 저는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저와 계산을 하러 왔다는 사실을요. 임지은 린즈 공 씨와는 교회 자매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자매님이 신비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끌고 가더니 말했죠. 숙회 자매님, 친구 중에 은퇴한 분이 있는데 부인하고 일찍 사별하고 혼자 사신대. 나이도 비슷한데 한번 대화나 나눠봐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에이, 이 나이에 무슨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됐지? 뭘 그런 걸 생각해요. 하지만 자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화 좀 한다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냥 밥 친구 한다고 생각해요. 매일 혼자 밥 먹는 것도 적적하잖아.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첫 만남은 문화센터 근처에 있는 전통 찻집에서였습니다. 나무 의자가 딱딱해서 엉덩이가 베기는 아주 옛날식 다방이었죠. 임지훈 씨는 생각보다 키가 컸고 안경을 쓰고 폴로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모습이 꽤 점잖고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만나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 선생님을 오래 하셨다니 제자들도 다들 학부모가 됐겠네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저를 보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는데요. 뭐. 그는 그 말을 듣고 호탕하게 웃으며 제 유머 감각이 좋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그날 우리는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생활 이야기부터 연금 집값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는 예전에 수자원 공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고 현장을 많이 다니다가 나중에는 본사 행정직으로 옮겼다고 작업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안정적이고 남한테 패 끼칠 일은 없죠. 그는 패 끼치지 않는다는 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죠. 몇 번의 만남 후 그는 자주 저에게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에게는 10년이 넘은 소형차가 한 대 있었는데 낡았지만 관리는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 때마다 저를 데리러 왔고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죠. 제가 댁이 어디세요? 하고 물으니 그는 인천 외곽 쪽인데 집도 낡고 계단도 가팔라서 별로 볼품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허세 부리지 않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점점 우리는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배웠다며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 집에 잘 들어갔어요.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젊은 척 하려는 게 보였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귀여워 보였죠.
어느 날 저녁 목욕을 막 마치고 나왔는데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뭐, 하세요. 지금 당신 곁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솔직히 감동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음을 인정합니다. 그 후 그가 친구가 한다는 일식집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 가게가 아니라 그가 혼자 밥 먹으러 자주 가는 단골집이었는데 여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농담을 던지더군요. 어머, 임 선생님, 드디어 여자친구 데려오셨네. 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는데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이십니다. 제 친구가 허투루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식사비는 그가 전부 계산했고 집에 갈 때 입 심심하면 먹으라고 화과자 세트까지 몰래 챙겨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과자 상자를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혼자 산 지 오래되니 누가 내가 단 걸 좋아한다는 걸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수케 씨, 혹시 남은 인생 함께할 사람 찾아볼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멍하니 있다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상처받을까봐, 남들이 비웃을까봐, 가짜 좋은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제 나이 적지 않고 집 있고 예금 있으니 그런 걸 노리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임지훈 씨는 곧이어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나이에 제가 무슨 딴맘이 있겠어요. 그냥 서로 말동무하고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무슨 일 있으면 의논할 사람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바닥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미 제 마음이 움직였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저도 그렇게 어수룩하진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그를 제 삶에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사양하더니 제가 끓인 삼계탕을 먹고는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누군가 나를 위해 차려준 밥을 먹은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61와 66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두 사람이 서로를 탐색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왠지 애처롭기도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2주 뒤 그는 세면도구와 옷가지를 챙겨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남들에게 특별히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계산이 가장 빠른 사람은 수학 선생님이었던 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임지훈 씨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던 날은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는 여행용 가방 2개를 들고 왔는데 비싼 물건은 없고 옷 몇 벌과 아끼는 면도기뿐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직접 머리를 깎는다더군요. 저는 그를 위해 작은 방을 정리하고 평소 수건이나 잡동사니를 쌓아두던 공간을 비워주었습니다. 그는 옷을 정리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 표정이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늘 혼자 조용히 살다가 갑자기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으니까요. 씻기 전에 그가 주방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고 밥도 2인분을 해야 했고 냉장고에 두유도 한 병 더 사야 했습니다. 생활의 리듬이 완전히 바뀌었죠. 하지만 처음엔 정말 달콤했습니다. 임지훈 씨는 저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 5시 반이면 공원에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돌아올 때면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걸 사와서 제가 아침 준비를 하지 않도록 배려했죠. 콜레스테롤 걱정된다며 오트밀 한 봉지를 사와서 우유에 타 먹어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했습니다. 시장 닭집 사장님이 우리 둘이 손잡은 걸 보고 놀리기도 했죠. 아이고, 요즘은 어르신들 연애가 젊은이들보다 더 달달하네. 저는 부끄러운 척했지만 속으론 기뻤습니다. 그는 입만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돈 낼 때도 먼저 지갑을 열려고 했으니까요.
특히 외식할 때 제가 지갑을 꺼내려 하면 카드를 점원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은 내 귀인이니까 돈 쓰게 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나이가 몇이든 사랑받고 대우받는 느낌을 좋아하나 봅니다. 저는 그 말에 기분이 붕 떴습니다. 생활비 분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쓰레기 분리수거와 장보기를 맡았고 저는 청소와 빨래, 공과금 납부를 맡았습니다. 딱히 정한 건 아니었지만 살다 보니 그렇게 굳어졌죠. 꽤 합리적이고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장 다닐 때 정말 힘들었어. 나는 요령 피우는 거 싫어하고 우직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라 요즘 사람들처럼 포장하는 건 잘 못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가 정말로 입만 산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케 씨,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참 좋다. 혼인신고니 뭐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살자. 저도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젊은 애들도 아니고 생활 편한 게 제일이죠. 당시엔 그 말이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그 말을 가볍게 던질수록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밑밥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저는 딸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반대할까봐 그 사람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걱정할까 봐요. 저는 지훈 씨가 집이나 돈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 하나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 갔을 때 제가 올리브유가 세일하길래 2병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뜸 말리더군요. 그거 별로 안 싼데 당신 가계부 쓴다면서. 저번에 내가 대형마트에서 봤는데 거기보다 500원 더 비싸. 저는 별 생각 없이 어머, 당신도 가격 비교할 줄 아네요.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는 은퇴하고 나니 돈 쓰는 게 조심스러워서요. 예전처럼 막 못 쓰겠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알뜰하구나 싶었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볼 때 그는 채소나 두부 달걀처럼 싼 품목을 살 때는 잽싸게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고기나 값비싼 조미료 세제 같은 걸 살 때가 되면 슬그머니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며 딴청을 피우더군요. 몇 번은 제가 일부러 가만히 있어 봤는데 그도 꼼짝도 안 했습니다. 결국 제가 계산하면 그제야 웃으며 당신 참 나한테 잘해 라고 하더군요. 그 미소가 점점 찜찜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 거야. 나이 들어서 같이 살려면 맞춰가야지. 돈 좀 더 쓰는 게 뭐 대수라고. 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어떤 남자는 당신이 가계부 쓰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기를 위해 돈을 쓰도록 이미 계산을 끝마쳤다는 것을요. 임지훈 씨가 들어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다 하고 그에게 밥 먹으라고 전화하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그 뒤로 2사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그의 아들 임보우였고 다른 한 명은 긴 생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마른 체형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우 여자친구 소정 셔팅입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멍하니 서 있는데 임지훈 씨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쇼핑 왔다가 마주치셨어. 밖에서 돈 쓰느니 집에서 같이 먹자고 데려왔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앉아요. 반찬 몇 개 더 할게요. 주방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뒤지면서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미리 말은 해줘야지. 내가 밥 안 주는 사람도 아닌데.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쩌란 거야. 그날 저녁 식사는 식은땀이 날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달걀말이를 더하고 과일도 깎고 국에 물을 더 부어 양을 늘렸습니다. 식탁은 풍성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밥 먹는 내내 아들 임보우는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밥을 깨작거렸고 여자친구 소정 씨는 눈치만 보며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무슨 일 하세요? 보우는 고개도 안 들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엔지니어예요. 야근이 많아요. 그러고는 다시 휴대전화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 젊은 사람들이 고생이 많네. 그래도 직장 안정적이라 좋겠다. 제 칭찬에도 분위기는 다시 싸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설거지를 거들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소파로 가서 TV를 봤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지훈 씨가 말하더군요. 너희 엄마가 예전엔 아줌마보다 요리 솜씨가 훨씬 좋았는데 말이야.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 아줌마, 우리가 동반자 아니었나. 아들 앞에선 그냥 아줌마 친구로 격하되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을 치운 뒤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손님 데려올 땐 미리 말해줘요. 나도 나이가 있어서 갑자기 준비하려면 힘들어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갑자기는 무슨... 원래 말하려고 했는데 전화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데리고 온 거야. 그날부터 그들은 거의 매주 한두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밥만 먹고 가더니 나중에는 아예 자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가구 단지를 봐야 한다느니 너무 늦었다느니 핑계를 대면서요. 안방을 내줄 순 없으니 작은 방 객실을 쓰게 했는데 원래 임지훈 씨가 옷을 두던 그 방은 어느새 예비 신혼부부의 아지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임지훈 씨 짐을 안방으로 옮겨 제 침대에서 같이 자게 해야 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제야 진짜 부부 같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진짜 부부 같네요. 근데 왜 내가 당신 가족들 비위를 다 맞춰야 하는 기분이죠? 그들이 올 때마다 냉장고 음료수는 동이 났고 TV 채널권은 뺏겼으며 소정 씨는 소파에서 과자를 먹고 봉지를 그대로 탁재 버려두곤 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소정 양 쓰레기는 바로 치워주면 좋겠는데 개미 꼬여요 라고 좋게 말했습니다. 아, 네, 이따 치울게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과자 봉지는 그대로였고 결국 제가 치워야 했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어느 날 임지훈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얘들 요즘 신혼집 알아보느라 바빠. 결혼할 거라 가정적인 분위기 좀 느끼라고 자주 오라고 했어.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가정적인 분위기요? 여기가 걔들 미래의 집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잽싸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어른이 있는 집이 따뜻하니까 그런 걸 느끼라는 거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마련한 제 보금자리입니다. 손님 오는 걸 막는 건 아니지만 정도가 있어야죠.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소리 냄새, 생활 습관, 심지어 리모컨 위치까지 그들에 의해 은밀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제가 내 집 부엌에 가려면 그들의 신발을 피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정작 임지훈 씨는 저에게 힘들지 않냐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옛날 일을 들추는 성격은 아니지만 말하지 않으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터져서 주워 담을 수 없게 됩니다. 폭발한 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들어오니 임지훈 씨가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약 타러 간다더니 아직도 안 갔어요. 그는 고개도 안 들고 대답했습니다. 아, 보우한테 톡이 왔는데 늘 저녁에 온다네. 웨딩 사진 나온 거 보여준다고.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오늘 또 오라고 했다고요? 왜 2주 만에 오는 건데? 남도 아니고 자식인데. 뭐 어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뭘 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소고기는 엄두도 못 내고 닭다리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오늘 장 본 것만 해도 3만 원이 훌쩍 넘는데 이 돈은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임지훈 씨는 메뉴도 장볼 돈도 묻지 않고 그저 내가 채소는 다듬어 줄게.
당신 요즘 손목 아프다며? 라고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칼질 솜씨 보느니 제가 천천히 하는 게 속 편했니까요. 저녁 식사 때 아들 보는 맞은편에 앉아 휴대전화만 보며 킥킥거렸고 소정 씨는 웨딩 앨범 샘플을 펼쳐 보였습니다. 장 아주머니, 이거 보세요. 분위기 있지 않아요. 어머, 예쁘네. 둘이 참 잘 어울린다. 옆에서 임지훈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거 찍는데 120만 원 들었대. 소정이 친구 소개로 싸게 한 거야.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20만 원, 우리 젊을 땐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땡땡땡, 흑백이. 사진관에서 빌려 입은 드레스에 허리띠기 졸라매고 찍은 게 다였는데 식사 후 소정 씨가 설거지하러 가고 보우가 소파에 앉아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장음 치러야 하는데 견적이 너무 많이 다시 나왔어요. 임지훈 씨가 하더니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숙혜 씨, 나 부탁 하나만 합시다. 저는 식탁을 닦으며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보은의 집 수리비가 좀 모자란데 사돈댁에서도 좀 보태주기로 하시는데 그래도 500만 원 정도가 비나 봐. 당신이 일단 500만 원만 융통해 주면 안 될까? 내년 초에 성과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걸레를 든 손이 멈췄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나 그동안 생활비 아끼고 연금도 거의 안 썼어. 근데 아들 결혼인데 애비가 돼서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는 해줘야지.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좀 빌려줘 라는 네 글자가 그의 입에선 깃털처럼 가볍게 나왔지만 제 가슴엔 납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거절하지도 승낙하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돈 안 쓰고 모았다면서 500만 원도 없어요.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전에 계약금 보태주느라 지출이 좀 커서 지금 현금이 꽉 막혔어. 평소엔 제가 돈 쓰는 거 가지고 잔소리하던 사람이 지금은 뻔뻔하게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 갚긴 할 거예요. 차용증 쓸 수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교사 출신이라 깐깐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같이 살면서 뭘 그렇게 따져. 당신도 평소에 보우가 친자식 같다며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는 눈동자를 굴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입 밖으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꺼냈다는 건 이미 저를 당연한 현금 인출기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불편하면 됐어. 내가 알아서 해볼게. 저는 안도하려 했지만 점심때 보우가 열쇠를 가지러 왔을 때 임지훈 씨가 아들 앞에서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원래 인테리어 비용 좀 보태주려 했는데 아줌마 쪽 사정도 여의치가 않다네. 보우는 기분 나쁘다는 듯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순간 쏘아붙이고 싶었습니다. 내 아빠는 네 아빠고 난 내 엄마가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사람 돕기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대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돈이 필요할 때만 우리는 하나라고 우기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문득 지난달 일이 떠올랐습니다. 임지훈 씨 생일 때 제가 좋아하는 한정식 집에 데려가고 새 조끼도 사주었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전처보다 당신이 훨씬 낫다고 했죠. 하지만 그가 저에게 뭘 사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는 우리 나이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죠. 네 선물도 필요 없고 인정도 필요 없고 감정도 필요 없고 오직 당신에게 돈이 있냐 없냐만 중요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 맞은편 아파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치 다시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반 학생이 철없는 남자로 바뀌었을 뿐이죠. 공부도 안 하고 규칙도 안 지키면서 성적표만 잘 받으려고 떼쓰는 학생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 마음이 가장 계산적이다 라는 말의 뜻을 뼈저리게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임지훈 씨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헤어지자고 하진 않았지만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방어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가계부에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산 것, 내가 산 것, 금액까지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저는 수학 선생님 출신이라 계산은 정확합니다. 누가 더 썼나 따지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그가 청소용품을 잔뜩 카트에 담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 당신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저는 그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쏘아붙이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고 싶으면 내요.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뭐. 그는 당황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당연하지 내가 짠돌이도 아니고 라고 했습니다. 그 웃음, 예전에 시험 때 커닝하다 걸린 학생이 짓던 그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점점 그의 말투도 변해갔습니다. 예전엔 우리 같이 살자였는데 이제는 우리 집 쪽에도 재산이 좀 있다. 아들이 요즘 힘들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살림 잘할 거다. 라며 은근히 압박을 주었습니다. 저를 밀어내면서도 돈이 필요할 때만 노후의 동반자 취급을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에 그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당신 진명에 아직 당신 앞으로 되어 있지.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그럼 누구 명의로 되어 있겠어요? 그는 황급히 웃으며 수습했습니다. 아니,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같이 살려면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하니까. 그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떠보기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가 샤워하고 머리를 털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보우 결혼식 때 우리가 체면치레로 축의금 1,000만 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내 하나뿐인 아들인데. 제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 가족인데 당연히 같이 하는 거지. 저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당신 아들 결혼하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내라고요? 내가 걔 친엄마도 아닌데. 그는 정색하며 인상을 썼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해? 같이 사는데 돈 문제로 그렇게 째째하게 굴어야겠어. 저는 수건을 내려놓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째째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한 건 아내입니까? 아니면 현금 인출기입니까? 그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노려보다가 차갑게 뱉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그러고는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제가 기침을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침약 남은 거 있어? 라고 묻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임지훈이란 사람은 남을 아낄 줄 모르는구나. 그에게 중요한 건 아들, 결혼식 자금 혼수체면 뿐이고 나는 그냥 밥 파해주고 돈 대주는 편리한 도구일 뿐이구나. 저는 이 나이에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어렵게 쌓아온 평온한 삶을 누군가가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동반자가 아니라 내가 널 놀아주니 고마워하라는 계약서를 들이미는 채권자 같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저는 재활용 트럭에 플라스틱 병을 미친 듯이 던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이것도 버려 저것도 재활용돼 라고 소리쳐서 돌아보니 임지훈 씨였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죠. 아직 통장에 돈 있잖아. 당신 아직 쓸모 있어.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그가 향수를 뿌리고 나갈 채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요? 보우랑 가구 보러 가. 예산 좀 다시 짜봐야겠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이미 섰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임지훈 씨가 식빵을 씹으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오트밀 죽을 내놓자 그가 말했습니다. 우유 브랜드 바꿨어. 맛이 좀 이상한데. 대꾸가 없자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비타민 B군 다 떨어졌다며? 어제 약국 가니까 세일하던데 내일 사다 줄까? 그 뻔뻔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역시나 그날 저녁 본론이 나왔습니다. 어제 가구 보는데 예산이 진짜 꽉 막혔어. 며느리 될 애가 예단비를 좀 줄이자고 하는데 그러면 사돈댁 보기에 좀 그렇잖아. 그가 슬쩍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지원해줄 마음 없어? 당신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 빌려주는 게 싫으면 그냥 결혼 선물로 줬다. 셈치면 안 돼. 애들 나중에 우리 자주 보러 올 텐데. 저는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임지훈 씨, 하나만 물읍시다. 당신 나랑 같이 살겠다고 들어온 거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요. 그가 흠칫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사 올 땐 내 집, 내 돈 욕심 없다더니. 처음엔 밥값으로만 보다가 인테리어 비용 핑계로 돈 빌려달라, 곤디나달라 하고 이제는 수천만 원짜리 예단비까지 내라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수개발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난 당신한테 진심이었어. 진심인 사람이 내가 돈 낼까 안 낼까? 눈치만 봅니까? 진심인 사람이 나를 아들 결혼식 자금줄로 생각해요.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정말 성격 이상하네. 내가 2년 동안 같이 살아줬으면 공로도 있고 정성도 있는 거지. 이제 와서 나가라고.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그가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말이야. 내 인생 희생해가며 당신 외로움 달래줬어.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그럼 위자료는 줘야지. 정신적 피해 보상. 뭐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2년 청춘 보상하라고. 2천만 원 내놔.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누가 더 망신당하나 보자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방금 그가 한 막말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방금 한 말 다 녹음됐어요. 한마디만 더 하면 바로 경찰서 갑니다. 그리고 이 집수도 전기가스 모든 명에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당장 안 나가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겁니다. 그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녹음했어. 와, 이 여자 진짜 무서운 여자네. 무서운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교단에서 말썽 피우는 학생을 혼내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당신 첫날부터 내감 봤잖아. 모른 척 해준 건 마지막 자존심 지켜주려던 거야. 위자료 소송 거세요. 법대로 해봅시다. 그는 10여 초간입만 뻥끗거리며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더니 결국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독한 년! 그러고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0분도 안 돼요. 그는 옷가방 2개와 세안제 그리고 그놈의 면도기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나가는 길에 신발장을 발로 걷어차 신발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방에 앉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 떡국을 끓였습니다. 냉동 만두 2알 넣은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한술 뜨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홀가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동반이라는 핑계로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왕미옥이 찾아와 자초지종을 듣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운 좋다. 집문서는 안 털렸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또 사람 만날 거야. 미옥이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내 집은 너무 좁아서 진심 없는 사람은 못 들여놓겠어. 미옥이는 찻잔을 들며 껄껄 웃었습니다. 숙혜야, 너 드디어 도텄구나.
네, 저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걸요. 임지훈 씨가 떠난 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꿀잠을 잔 게 얼마 만인지 모릅니다. 그가 있을 땐 선풍기 방향도 그에게 맞춰야 했고 그의 기침 소리에 깰까봐 노심초사했으니까요. 그가 떠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대청소였습니다. 소파를 원래 자리로 옮기고 식기들도 제가 쓰던 예쁜 그릇으로 바꿨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보라색 침대 시트도 새로 샀습니다. 예전엔 너무 젊은 색깔이라 주저했던 색이지만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내 집인데 내가 쓰고 싶은 색 쓰는 거죠. 며칠 뒤 딸 이경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향초도 켜고 누구한테 배웠어? 유튜브 보고 배웠다. 요즘엔 정리수납도 다 가르쳐 주더라. 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더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도 걱정했던 겁니다. 엄마가 이용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저는 딸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약해진 게 아니라 한바탕 열병을 앓고 더 단단해졌다고요. 그 이후로 저는 꽤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가계부를 씁니다. 점심엔 혼자 라면을 끓여 먹든 도시락을 데워 먹든 아무도 타박하지 않습니다. 오후엔 도서관에 가서 간견도 듣고 은퇴한 동료들과 만나 손주 자랑도 하고 물가 걱정도 하며 수다를 텁니다. 동영상 편집 강좌도 등록했습니다. 30대 젊은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군요. 제가 만든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며 딸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너 답장 안 하면 강퇴시킨다. 딸이 배꼽을 잡고 웃더군요. 어느 날 문화센터 근처를 산책하는데 뒤에서 할머니 두 분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글쎄 늙어서 자식 눈치 보느라 재산 다 퍼주고 빈털털이 됐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늙으면 쌈짓돈은 쥐고 있어야 대접받는다고. 저는 뒤를 돌아보며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라고 맞장 붙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의 삶이 왁자지껄하진 않아도 평온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더 이상 처량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사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씁니다. 가끔 임지훈 씨 생각이 나지만 미움보다는 고마움이 큽니다. 거절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떠났으니까요. 친애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나 억지로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결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하기 싫은 모임을 거절하는 것부터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세요. 우리는 이제 사랑을 좇거나 완벽한 가정을 꾸미려 애쓸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는 인생 이티막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끌려다니느니 깨끗하고 당당한 혼자가 낫습니다. 가끔 동네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그 영감님 어디 갔어? 잘 지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갔어요. 제가 내보냈습니다.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봅니다. 아니, 남자를 쫓아냈어. 쫓아낸 게 아니라 제가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면 아주머니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십니다. 그래, 여자가 늙을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지금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그 2년을 낭비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낭비가 아니라 수업료였습니다. 그 수업료를 치렀기에 지금의 평온이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가짜 위로에 속아 마음 끓이고 계신 분이 있나요? 부엌에서 남몰래 눈물 훔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적어도 남은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려는 동지니까요. 오늘 장숙혜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녀의 인연은 많은 분께 경종을 울렸을 겁니다. 가짜 동반자를 정리하고
자신의 존엄과 재산을 지킨 그녀의 선택. 어떤 분들은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죄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황혼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식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모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